매미 소리가 아스팔트에 열기와 뒤섞여 도시 전체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고 있었다. 강지훈은 땀으로 축축한 헬멧을 벗어 팔에 걸치며 숨을 골랐다. 그의 낡은 배달 오토바이는 거대한 빌딩 숲의 그늘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늘 마지막 배달 건은 유난히 까다로웠다. YS그룹 본사 펜트하우스로 직접 전달. 최고 보안 등급. 대리 수령 절대 불가. 지훈은 배달 앱에 뜬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종류의 배달은 보통 특별 퀵서비스의 몫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늘 그의 일반 배달 앱으로 배정되었다. 그는 빌딩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며 로비의 차가운 공기에 잠시 몸을 떨었다. 바깥의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 중에는 옅은 방향제 향기가 감돌았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의 허름한 배달원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펜트하우스로 간다는 그의 말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신분증과 배달 정보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마지못해 보안팀에 연락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그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여 최상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것은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었다. 내부는 차가운 모노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인기척은 없었지만 지훈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그의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본능이었다. 곧이어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나타났다. 김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지훈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를 응시했다. 지훈이 상자를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른 직원이 급하게 지나가다 그의 옆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스쳤고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백자 화병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다. 김비서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기 직전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한 손으로 상자를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정확하게 화병의 목 부분을 낚아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김비서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그의 반응 속도는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병을 테이블 중앙에 안전하게 다시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나 자랑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마저 수행하려는 듯 상자를 김 비서에게 내밀었다.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낮았다. 이 모든 광경을 펜트하우스 2층에 연결된 내부 계단 위에서 윤서연 회장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시선은 날카롭게 그 배달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좇고 있었다. 평범한 배달원의 복장 속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난 비범한 침착함과 반사신경. 그녀는 그 남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라는 듯 아래층의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훈은 서명을 받고 돌아서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까지도 자신에게 꽂힌 차가운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오늘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YS그룹의 회장 윤서연은 집안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방에서 날아드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숙부인 윤태준 부회장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너도 홍의가 찼다. 태강물산의 장남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그룹의 물류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노골적인 M&A 제안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결혼을 통해 다른 가문과 결합하면 그 틈을 타 회사를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윤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숙부님,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의 경영과 개인의 사생활을 연결짓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는 무거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27의 나이에 회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호시탐탐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친척들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얼음 요새 안에 가두어야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방패가 필요했다. 가족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고 어떤 사업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 않으며 자신의 통제에 완벽하게 움직여줄 그런 존재. 그때 그녀의 뇌리에 낮에 보았던 그 배달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 눈빛과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몸짓.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불렀다. 오늘 낮에 펜트하우스로 배달 왔던 그 남자, 강지훈이라고 했죠.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김 비서는 회장의 의중을 알 수 없었지만 언제나처럼 군말 없이 지시에 따랐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계획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배달 일을 마치고 동생 유라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몇 년째 계속되는 투병 생활로 유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오빠를 보자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빠, 오늘 힘들었지. 땀 좀 봐. 지우는 괜찮다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의사는 다음 주에 중요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성공률은 높지만 문제는 엄청난 비용이었다. 지훈이 밤낮으로 일해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바위처럼 무거웠다. 병원에서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YS그룹 비서실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은 의아했지만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어제 봤던 김 비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따라 들어간 프라이빗 룸에는 윤서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윤서연은 아무런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걸 읽어보세요. 지훈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개인 수행 및 관계 대행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계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윤서연의 공식적인 남자친구 역할을 수행할 것, 그녀가 지정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석상에 동행할 것, 그리고 그녀의 모든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 지우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류와 윤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재벌 회장이 왜 하필이면 자신 같은 배달원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지. 윤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답했다. 말 그대로예요. 나는 강지훈 씨를 내 남자친구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선지급하고 계약이 성공적으로 만료되면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할 겁니다. 10억. 지훈의 귀를 의심했다. 그 돈이면 유라의 수술비는 물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팔고 싶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연은 그의 반응이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유라 씨, 24살, 만성 신부전증으로 3년째 투병 중 일주일 뒤. 서울대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 예정. 하지만 수술비가 부족해서 애태우고 있죠.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자신의 동생에 대해 자신의 가장 깊고 아픈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윤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 계약은 강지훈 씨에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닐 겁니다.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을 구할 기회죠.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당신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동생의 생명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해진 자신을 느꼈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자신의 신념과 동생의 생명,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윤서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계획,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서류처를 내밀었다. 그것은 강지훈 프로필 재구성 계획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의 출신 학교, 경력, 가족관계, 심지어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쓰여 있었다. 그는 이제 가난한 배달원이 아니라 해외 유학파 출신의 유망한 신진 아티스트 강지훈이 되어야 했다. 그의 모든 과거는 지워지고 윤서연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지훈은 기가 막혔지만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묵묵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윤서연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배달 일을 하지 않습니다. 김 비서가 당신의 모든 일정을 관리할 겁니다. 제공되는 숙소로 이사하고 주어진 프로필을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내일 저녁 첫 번째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실수 없이 해내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명령이었고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낡고 비좁은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동생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 아래 빛나는 수많은 불빛 속에서 자신은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그는 거대한 용의 여의주가 되어 그 용의 턱 밑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해야 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김 비서가 보내온 차를 타고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의 새로운 숙소는 이전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다. 옷장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위해 준비된 명품 옷들이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스타일리스트와 헤어 디자이너, 심지어는 걸음걸이와 말투를 교정해줄 전문가까지 들이닥쳤다. 그는 마치 인형처럼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했다. 오후 내내 이어진 강행군 끝에 거울 앞에 선 지우는 자신의 모습에 낯설음을 느꼈다. 덥수룩했던 머리는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고급 화장품으로 정돈되었다. 작업복 대신 몸에 꼭 맞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더 이상 어제의 배달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와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야생의 빛이 살아있었다. 김비서는 그의 변한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윤 회장님 댁에서 열리는 가족 만찬입니다. 윤태준 부회장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회장님의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 만들어진 그의 프로필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건넸다. 지우는 차가운 파일의 감촉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시험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윤서연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를 인형처럼 꾸미던 전문가들이 떠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어색한 침묵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뿐이었다. 운전석과 칸막이로 분리된 뒷좌석에는 그와 윤서연, 단둘만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태블릿 PC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만찬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전쟁터죠. 내 가족들은 하이에나와 같아서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즉시 물어뜯으려 달려들 겁니다. 당신은 내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때로는 창이 되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강해 보이려 애쓰는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다. 당신에게 주입한 프로필은 완벽하지만 그들은 분명 허점을 파고들려 할 겁니다. 특히 숙부이신 윤태준 부회장님은 노련한 사냥꾼이죠.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말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나에게 시선을 보내세요. 내가 처리할 테니. 그녀는 지훈을 파트너가 아닌 잘 훈련된 도구로 여기는 듯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윤서연의 신경을 미묘하게 건드렸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내부는 서연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무거운 고가구와 오래된 그림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이 가득하여 마치 박물관을 연상시켰다. 공기마저도 과거의 시간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지우는 이곳이 서연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감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이미 모든 가족이 도착해 있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윤태준 부회장 부부와 그의 아들 윤민호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연과 지훈이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계, 그리고 노골적인 저기가 뒤섞여 있었다. 윤서연은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지훈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차가운 그녀의 손길에 지훈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윤태준 부회장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 우리 조카딸이 드디어 귀한 분을 모셔왔구나. 이쪽이 말로만 듣던 강지훈 군인가. 그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며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계량기처럼 번뜩였다.
지우는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들 윤민호는 대놓고 비웃는 표정이었다. 그는 지훈의 값비싼 정장과 세련된 스타일을 보면서도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이질감을 감지한 듯했다. 아티스트라고 들었는데 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죠 혹시? 길거리에서 그림이라도 그리시는 건가요? 그의 말은 무리하고 도발적이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지우는 그러나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제 작업은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품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끄러운 시장에 내놓고 값을 매기기보다는 조용한 공간에서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은근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민호의 물질 만능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민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말문이 막힌 그를 대신해 이번에는 윤태준이 나섰다. 그는 와인병을 들어 보이며 지훈에게 말했다. 와인에도 조예가 깊으신가 모르겠군. 이건 샤토마고 1982년산인데 전문가들도 구하기 힘든 귀한 와이지. 아티스트의 섬세한 미각으로 이 와인을 한번 평가해 보시겠나.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신진 아티스트라는 설정의 인물이 이런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알 리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교활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긴장했다. 와인에 대한 정보는 지훈에게 주입시킨 프로필에 없었다. 그녀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입을 열려는 순간 지훈이 먼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잔을 가볍게 흔들어 와인의 색과 점도를 확인하고 코를 가까이 가져가 깊게 향을 음미했다. 그의 동작은 어설픈 흉내가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잠시 후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훌륭한 와인이군요. 블랙커런트와 삼나무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뒤이어 가죽과 흙내음 같은 복합적인 향이 느껴집니다. 82년산 특유의 파워풀함이 아직 살아있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질감이 모든 맛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네요. 그는 와인 평론가처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의 설명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깊이가 있었다. 마치 거친 야생마를 오랜 시간 공들여 길들인 명장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윤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평가는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최고로 치는 전문가의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만들어낸 각본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다. 그는 지금 각본을 뛰어넘어 즉흥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그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싹 텄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윤태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는 몇 번 더 지훈의 지식과 배경을 떠보려 했지만 지훈은 교묘하게 핵심을 피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깊이 있는 답변으로 그의 의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배달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상류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그들의 언어와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집안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젊은이, 눈빛이 참 좋구먼. 서연이 옆에 있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녀의 말에 윤태중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집안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할머니의 인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게가 있었다. 서연은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는 그런 그녀에게 인자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저택을 나와 다시 채 올랐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더 이상 태블릿 PC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유리에 비친 지훈의 모습을 힐끗거렸다. 그는 오늘 밤 그녀의 예상을 몇 번이나 뛰어넘었다. 그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지훈은 차가운 시트로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피곤한 날 중 하나였다.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 앞에서 자신 역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다.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그는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다. 그것은 돈 때문도 계약 때문도 아닌 오롯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작은 승리였다. 차가 서연의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다. 지훈이 먼저 내려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행동은 김 비서에게 배운 대로였지만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망설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아주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하는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었다. 파트너에 대한 인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가 돌아서서 자신을 데리러 온 다른 채 오르려는 순간 서연이 다시 그를 불렀다. 강지훈 씨, 지훈이 돌아보자.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와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내 파일엔 없던 내용인데.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궁금증이 가득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계약 상대가 아닌 인간 강지훈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깊게 가라앉았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 여자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았다. 세상에는 정장을 입고 와인을 마셔야만 하는 임무도 있으니까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채 올랐다. 그의 알쏭달쏭한 대답만이 밤공기 속에 남았다. 서연은 차가 사라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주 위험하고 매력적인 미스터리를 집 안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가족 만찬 이후 윤서연과 강지훈의 관계는 제게의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언론은 얼음 여왕의 마음을 녹인 미스터리 아티스트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그들의 영예는 더욱 완벽해야만 했다. 윤서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연약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후계자 구도를 확립하고자 했다. 지훈은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했다. 그들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은 유명 갤러리에서 열리는 VIP 오프닝 파티였다. 이곳은 그의 가짜 프로필상, 그의 주 활동 무대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예술계 인사들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훈은 조금의 긴장도 없이 유려하게 사람들을 대했다. 그는 특정 작품 앞에 서서 미술 평론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연은 그에게 미리 암기시킨 작품 해설을 앵무새처럼 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한 평론가가 추상화 한 점을 가리키며 그의 감상을 물었다. 강 작가님은 이 혼돈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지우는 잠시 그림을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전장의 고요함을 봅니다. 모든 포화가 멎고 먼지와 영희 사이로 떠오르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같은 것 말입니다. 파괴의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절대적인 허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어나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지는군요. 그의 감상평에는 그가 직접 겪어낸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전장이 단순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때때로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그 안에 어떤 과거가 잠들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해석에 감탄했고 서연은 그런 그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완벽한 연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미소는 계산된 것이었지만 그를 향한 시선에 담긴 놀라움과 호기심은 진짜였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연기 훌륭했어요. 내가 준 각본보다 훨씬 더. 그녀의 칭찬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감탄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연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벽 너머의 세상이 궁금했지만 섣불리 넘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계약 연애는 계속되었다. 함께 오페라를 관람하고 자선 경매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의해 촬영되어 잡지에 실렸다. 모든 것은 김비서의 철저한 계획에 이루어지는 연극이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대본에 없는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연이 언제나 완벽하고 냉철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행사에 파트너 동반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서연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설문을 검토하다가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로 세웠다. 액자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선대 회장과 앳된 모습의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군요. 특히 눈매가요. 그의 말에 서연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무심코 건드린 것이었다. 서연은 딱딱한 표정으로 액자를 뒤집어 놓으며 말했다. 일에나 집중하죠.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강철 같은 갑옷 아래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연설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이후 지우는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종종 그 사진을 꺼내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 역시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계약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처한 상황과 위치는 달랐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그녀는 닮아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연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윤태준 부회장 측의 교묘한 방해로 해외 계약건에 큰 문제가 생겼다.
서연은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김비서조차 그녀의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 감히 휴식을 권하지 못했다. 그녀는 식사도 거른 채 독하게 일에만 몰두했다. 지우는 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끝나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서 위태로워 보이던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지우는 YS그룹 본사 회장실에 문을 노크했다. 김 비서는 퇴근했고 넓은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죠? 강지훈 씨 계약 시간은 이미 끝났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로 잔뜩 잠겨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들고 온 보온 도시락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죽 냄새가 사무실에 퍼졌다. 일단 좀 드시죠. 빈속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멍하니 그가 내민 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건강을 챙기며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었다. 항상 최고급 레스토랑의 완벽한 요리만을 먹어왔던 그녀에게 소박한 야채죽 한 그릇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충격적이었다. 누가 이런 불필요한 짓을 하라고 했죠.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게 쏘아붙였다. 지우는 그녀의 가시, 도친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제 동생이 아플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늘 끓여주던 겁니다. 기운을 차리는 데는 이게 최고더군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심하게 털어놓았다. 그 순간 서연은 그가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경험을 통해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죽이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그녀의 감정선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 죽 한 그릇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죽을 먹었다. 지우는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반대편 소파에 앉아 기다려 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죽을 다 비운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가는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맛있네요. 그녀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에게 보낸 첫 번째 진심 어린 감사이자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는 신호였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행이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는 빈 그릇을 챙겨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지훈이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무실에는 아직 온기와 구수한 죽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던 아버지와의 사진을 다시 바로 세웠다. 사진 속 아버지가 우리 딸, 많이 힘들지 하고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차가운 가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얼음 성벽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지훈이 가져다준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윤서연의 굳게 닫힌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다. 숙부 윤태주는 그들의 관계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서연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고 확신했고 그 연극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강지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윤민호를 불러들여 은밀한 계획을 지시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YS 재단 자선 갈래에서 그 녀석의 본색을 벗겨내야 한다. 윤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그가 감출 수 없는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어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폭발하기 마련이지. 윤민호는 아버지의 잔인한 계획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부터 강지훈이 눈에 거슬렸고 그를 대중 앞에서 망신시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자선 갈라가 열리는 날 밤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탐색전과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윤서연은 행사의 주최자로서 우아한 블랙드레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은 강지훈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이전보다 그들의 모습은 한결 자연스러워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온기마저 감돌았다. 윤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아들 민호에게 눈짓을 보냈고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친구 무리를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환호하며 말했다. 이야, 오늘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었네, 서연이 누나. 요즘 아주 얼굴이 활짝 폈어. 다 우리 강 작가님 덕분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 그의 도발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민호는 작전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레드 와인 잔을 들고 지훈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와인을 그의 새하얀 턱시도 재킷 위에 그대로 쏟아버렸다. 붉은 와인이 순백의 옷감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어이쿠, 이런 실수를 정말 미안하게 됐네. 강 작가. 민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사과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민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훈을 더욱 자극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그 옷, 우리 아버지가 10벌이라도 새로 사줄 수 있으니까. 자네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겠지만 말이야. 그의 친구들이 주변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모든 것이 윤태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강지훈이 분노를 터뜨리며 주먹을 날리거나 혹은 굴욕감에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훈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더러워진 재킷을 침착하게 벗어들었다. 그리고는 오히려 민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호 씨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는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영혼의 품격으로 평가받는 법이죠. 그는 자신의 재킷에 묻은 얼룩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옷에 묻은 얼룩은 세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고는 그는 시선을 민호의 얼굴에 고정시킨 채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인격에 묻은 얼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지울 수 없지요. 없애지요 마다. 야예검 던. 그 순간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지훈의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날카롭게 민호의 오만함을 베어버렸다. 민호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카메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벗은 재킷을 한 팔에 걸친 채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뜨거운 열정이 잠시 잔을 넘친 것 같군요.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트 있는 말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을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연설을 이어갔다. 이제 이 열정을 다시 우리가 이곳에 모인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늘 밤이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숙한 대처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윤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군중 속에서 완전히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서효연은 이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모욕을 당하는 순간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보호가 필요 없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였다. 그는 적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동시에 YS 재단의 품격까지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계약 내용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질책받을 것을 예상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어 사과하려 했다. 오늘 일은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상의하지 못해 죄송합.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선을 넘은 것은 그들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서늘한 적이었다. 윤민호는 내일 아침 자신의 모든 법인카드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추진하던 애완동물 사업자금 역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회장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그들의 착각이에요. 내 사람. 그 두 단어가 지훈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고용인 강지훈 씨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얼음 여왕의 차가운 성벽 안으로 그가 마침내 한 걸음 들어선 순간이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돈 때문에 시작된 이 거짓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강렬한 신뢰와 마주하고 있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그녀의 재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맹렬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계약의 강물 위로 신뢰라는 단단한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자선갈래소의 완벽한 패배는 윤태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들 윤민호의 멍청한 행동과 강지훈의 노련한 대처가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강지훈은 그가 생각했던 어수룩한 시골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계산된 침착함이 있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
윤태주는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잘못 파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전의 조사는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강지훈이라는 놈의 과거를 뼛속까지 파헤쳐 10년 전에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까지 알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강지훈이 윤서연의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그녀가 숨겨둔 날카로운 비수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 비수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 무렵 윤서연은 회장 취임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YS그룹의 미래가 걸린 해외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건설 사업 입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극비에 붙여졌던 그룹의 입찰 정보가 통째로 경쟁사인 태영중공업에 유출된 것이다. 태영은 YS그룹이 제시한 금액보다 아주 근소하게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대로라면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놓칠 판이었다. YS그룹 내부는 배신자에 대한 의심과 불안으로 술렁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태준을 위시한 이사들은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미숙한 경영 능력 때문이라며 그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내부 보안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릴 때까지 회장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선대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창백해진 얼굴은 그녀가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대책팀을 이끌며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내부 소행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 범인은 꼬리를 완벽하게 감춘 뒤였다. 계약에 따라 지우는 이런 공식적인 업무 시간에는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서 오가는 대화와 사람들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는 자신이 이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능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며칠 후 윤태주는 흥신소로부터 두꺼운 보고서 한 부를 건네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은 평범했지만 군 복무 기록부터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부대로 알려진 제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출신이었다. 그의 모든 군 관련 기록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2급 기밀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특전사가 아니라 국가가 양성한 최고의 인간 병기 중 하나였던 것이다. 윤태주는 보고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배달원, 신진 아티스트, 전부 위장이었다. 윤서연은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를 데려다 놓은 것이었다. 이제 강지훈은 그에게 단순한 눈엣가시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격상되었다. 그는 강지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결심했다. 한편 지훈은 계속해서 서연의 주변 인물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모두가 해킹과 디지털 포렌식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즉 인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옆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박성진 기획조정실장에게 머물렀다. 박 실장은 서연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원로 중 한 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미세한 행동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 박 실장은 중요한 보고를 하거나 긴장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목시계의 유리를 계속 문지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불안정한 내면을 드러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였다. 며칠 후 지우는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하여 박 실장의 뒤를 밟았다. 박 실장은 강남의 한 고급 바바알로 들어갔고 잠시 후 경쟁사인 태영중공업의 핵심 임원이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둘은 아주 은밀하고 깊숙한 룸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지우는 모두가 퇴근한 회장실에서 홀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수많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건넸다. 회장님, 오늘 박 실장님이 차고 계신 시계가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파텍 필립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같던데. 보통 수십억 대의 계약을 성공시킨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잡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어떤 의심이나 비난도 담지 않고 그저 사실 정보만을 툭 던졌다. 서연은 피곤한 기색으로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박 실장님은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 시계는 충분히 찰 자격이 있죠. 하지만 지훈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그녀는 몇 달 전 자신이 추진하려던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 안건에 박 실장이 지나친 비용 낭비라며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박성진 실장의 개인 인사 파일과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 실장의 아들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 계좌로 몇 달 전부터 태영중공업 측에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의 칼이 그녀의 등 뒤에 가장 깊숙이 박혀 있었다. 서효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지훈이 서 있던 자리로 향했다. 그는 이미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지훈은 자신이 생각했던 방패나 검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예리한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았다. 위험의 실체는 더욱 명확해졌고 동시에 그 위험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 또한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박성진 실장의 배신은 단순한 정보 유출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윤서연이 지금껏 쌓아 올린 인간관계와 신뢰의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신복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는 없었다. 섣불리 박 실장을 내쳤다가는 그가 회사 내부에 심어놓은 동조 세력들이 일으킬 혼란과 주주들의 동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뱀의 머리를 베기 전에 그 몸통과 꼬리까지 완벽하게 장악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위기는 시시각각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해외 프로젝트 컨소시엄은 YS그룹의 내부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경쟁사인 태영중공업은 언론을 이용해 YS그룹의 위기를 더욱 부풀렸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서연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강지훈은 계약 조항에 따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역할은 공식 석상에서의 연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몇 시간째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말없이 생수병을 건넸고 밤샘 회의 중에 잠깐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그녀의 어깨 위로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는 비서처럼 나서지도 연인처럼 살갑게 굴지도 않았다. 그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조용히 챙겨주었다. 그의 그런 행동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전우를 챙기는 군인의 본능에 가까웠다. 그는 지금 윤서연이라는 한 명의 고립된 지휘관이 홀로 모든 포화를 감당하며 무너져가는 전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최소한 살아남기를 바랐다. 그의 조용한 지지는 서연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컨소시엄 측에서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 24시간 안에 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은 공식적으로 태영중공업에게 넘어간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회의실은 패배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든 이들이 퇴근한 거대한 빌딩에 서연은 홀로 남아 있었다. 텅 빈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군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성이 자신에 대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가 그녀의 목을 부러뜨릴 듯이 짓눌렀다. 결국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얼음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27살에 지치고 외로운 한 사람의 흐느낌만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아무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녀는 더욱 깊이 몸을 웅크렸다. 그때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고 있었다. 나가요. 내보내기 전에. 서연은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나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낀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면서도 결코 혼자 두지는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자 서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눈물 때문에 심하게 잠겨 있었다.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리더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그러자 창가에 서 있던 지훈이 천천히 돌아보며 대답했다. 리더도 사람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쓰러진 채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의 담담한 위로에 서연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게 될까봐. 정상에 오를수록 주변엔 아첨하는 사람들과 적들 뿐이에요.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녀의 고백은 지위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은 영혼의 외침과도 같았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군대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 동생이 처음 쓰러졌을 때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병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무력감이 저를 미치게 만들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회장님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가 하는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 순간 윤서연과 강지훈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계약이라는 얇은 유리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발견하고 등을 기댄 두 명의 인간이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안정감을 그의 눈빛 속에서 발견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믿어도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간절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지훈 씨, 오늘 밤만 아침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회장의 명령이 아닌 한 여자의 부탁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밤이었다. 위기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윤서연은 더 이상 어제의 그녀가 아니었다. 밤새 흘린 눈물은 그녀의 나약함을 씻어냈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결의를 남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터였다. 이제는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 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들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제대해서 완전히 끝내버릴 거예요. 그녀의 선언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그날 아침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를 제외한 모든 임원에게 휴가를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완벽한 비밀 작전실, 즉 워룸으로 바꾸었다. 거실 중앙의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에는 윤태준 부회장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거대한 전장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혼자서 이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검토하던 시선을 돌려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지훈에게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용주로서 명령하지 않았다. 한 명의 전략가가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듯 진지하게 물었다. 당신이 가진 기술들,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그 능력들 말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증거를 제게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이것은 그의 정체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자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는 천천히 스크린으로 다가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평범한 남자의 눈빛에서 적진의 약점을 파고드는 특수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윤태준 부회장을 바로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겁니다. 우선 배신자인 박성진 실장을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거나 혹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즉석에서 방역 계획을 제시했다. 계획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박성진 실장이 확실한 내부 유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의 소통 창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박 실장을 포함한 몇몇 핵심 임원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거짓 정보를 흘려 어떤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적에게 미끼를 던져 그들의 움직임을 역으로 추적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박 실장의 배신 행위에 대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자금 거래 내역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윤태준이라는 거대한 배후를 함께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영상이나 녹취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강지훈, 그의 전문 분야였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으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작전이었다. 서여는 그의 계획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위기를 타개할 전략은 세울 수 있었지만 이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인 전술을 실행할 능력은 없었다. 그녀와 강지훈, 두 사람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벽한 팀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김 비서에게 거짓 입찰 서류와 허위 프로젝트 계획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미끼가 준비되었고 이제 낚싯대를 던질 시간이었다. 그들의 가짜 연애는 이제 진짜 전쟁을 위한 최고의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의도적으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해외 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 B라며 김 비서가 준비한 허위 프로젝트 계획안을 발표했다. 모든 것이 실제처럼 보였고 특히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배신자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이었다. 박성진 실장은 예리한 분석력을 뽐내며 계획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같은 시간 지훈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 여러 대를 펼쳐놓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YS그룹 본사 주변에 모든 CCTV와 통신망을 해킹하여 감시망을 구축했다. 박 실장의 사무실 전화, 개인 휴대폰, 차량의 GPS까지 그의 모든 움직임이 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지금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회사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미끼를 문 것은 예상대로 박성진 실장이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포폰을 이용해 태영중공업 측과 접촉했다. 지훈은 그의 통화 내용을 모두 감청하여 녹음했다. 박 실장은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흥정했고 그날 밤 자정, 인적이 드문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직접 서류를 건네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 모든 것이 지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검은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호텔 지하 주차장 한 구석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잠시 후 박 실장의 차가 들어왔고 뒤이어 윤태준 부회장의 비서가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서류와 동화방을 교환했다. 지훈은 그들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았다. 이것으로 윤서연은 끝장이야. 일이 성공하면 약속한 자리를 잊지 말게. 박 실장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훈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곧장 서연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워룸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연과 김 비서는 그의 모습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 위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배신의 현장은 변명의 여지 없이 완벽했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꽉 쥔 주먹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을 단두대로 끌고 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끄고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수고했어요.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덧붙였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결전의 날, YS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태준 부회장이 직접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박성진 실장을 통해 입수한 플랜 B라는 확실한 증거와 해외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등에 업은 윤서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터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카 딸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회의 시간이 되자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다. 대부분은 윤태준의 편에 서서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에 동조하는 자들이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그녀가 패배감에 젖어 있거나 최소한 잔뜩 위축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김 비서가 노트북과 서류철을 든 채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태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YS그룹이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미숙한 경영 능력이 어떻게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정보 유출이라는 끔찍한 사태를 초래했는지를 열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결정타를 날리듯 박성진에게 받은 허위 플랜 B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것이 현 회장이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성도, 비전도 없는 이런 어설픈 계획으로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선동적인 목소리로 이사들을 자극했다. 이에 본인은 윤서연 회장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회장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를 따르는 이사들이 일제히 동의를 표하며 서연을 압박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혹은 이대로 무너져 내릴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제 해임안을 논하기에 앞서 이사님들께서 먼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회의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성진 실장의 아들 명의로 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였다. 윤태준 부회장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박 실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성진 실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얼어붙은 박 실장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방금 전 윤태준 부회장님께서 제 무능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저 플랜 B는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 한 사람, 우리 내부에 숨어있던 배신자를 잡기 위해 제가 직접 던진 미끼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태주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마라. 네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겠지. 그가 발악하며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순간 서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비서, 영상을 재생하세요. 김비서는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스크린에는 지훈이 목숨을 걸고 촬영한 호텔 지하 주차장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성진 실장이 윤태준의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고 동화방을 받는 장면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펼쳐졌다. 영상 속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것으로 윤서연은 끝장이야 라는 박 실장의 목소리와 부회장님께서 약속한 자리를 잊지 않으실 걸세 라는 비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완벽한 증거였다. 박성진 실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윤태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을 잃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적이 흐르던 회의실은 곧이어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 찼다. 윤태준을 따르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며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때 서연이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본인은 이 시간부로 박성진 기획조정실장을 YS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고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선을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숙부에게로 돌렸다. 또한 이 모든 배후에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사익을 추구한 윤태준 부회장 역시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영구히 제명할 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만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윤태준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텅 빈 회의실에 서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겼다.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회사를 지켜냈고 그녀의 자리를 위협하던 가장 큰 적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앞으로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에 대한 조용한 결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자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YS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윤서연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로 재평가받았다. 윤태준과 그의 일파가 사라진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낯선 공허함을 느꼈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었다. 김 비서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 안에는 강지훈과의 계약 해지 서류와 약속했던 장음 5억 원에 대한 지급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강지훈 씨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이례적으로 사적인 감상을 덧붙였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 얇은 종이 몇 장이 그와 그녀의 모든 관계를 정의하고
것도 끝내버린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같은 시각, 지우는 그를 위해 제공되었던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그의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옷장 가득 걸려있는 명품 정장들과 서랍 안의 값비싼 시계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삶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잠시 빌려 입은 듯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 모든 화려함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생 유라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따뜻하고 이제 회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계약의 가장 큰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땀 흘려 하루를 버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풍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YS그룹 본사 빌딩을 찾고 있었다.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위해 그는 서연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리고 수많은 위장 연애를 계획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넓은 공간은 유난히 춥고 삭막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싸워야 할 적도, 함께 준비해야 할 대본도 없었다. 그저 한 명의 재벌 회장과 계약 기간이 끝난 가난한 남자만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예전에 나누었던 그 어떤 거짓 대화보다도 지금의 침묵이 훨씬 더 무겁고 힘들었다. 서연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약속한 장음은 모두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 둘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괜찮다면 우리 회사 보안팀 총괄 이사직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지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보안팀 이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픈 동생을 살리고 싶었던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계약 해지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제 법적으로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모든 거래는 깨끗하게 끝났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이 문을 나서면 두 번 다시 그녀의 세계로 들어올 일은 없을 터였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수많은 말들이 허공을 떠다녔다. 위기의 밤을 함께 지새우며 나누었던 진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온기, 그리고 함께 적과 싸우며 쌓아 올렸던 굳건한 신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의 실체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그가 막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서연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강지훈 씨, 지훈이 돌아보자.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 조심하세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지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음에 담은 채 아무 말 없이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텅 빈 공간에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자신의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익숙한 가난의 냄새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병원으로 가 회복 중인 동생을 만났다. 밝게 웃는 동생의 얼굴을 보니 그가 했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득문득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와 그 안에서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던 한 여자의 위태로운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거렸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겼지만 매일 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녀의 옆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비어 있었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지쳐 돌아온 그녀를 위해 죽을 끓여주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와의 관계는 돈으로 시작된 계약이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 진실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듯 보였다. 강지훈은 다시 땀 흘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윤서연은 YS그룹의 확고한 지배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시간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펜트하우스의 어색한 침묵 속에 멈춰 있었다. 서로의 부재는 익숙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한 통증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평생을 이성과 합리, 그리고 철저한 계산에 따라 살아왔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모든 규칙을 무너뜨렸다. 그를 향한 감정은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수였다. 그녀는 책상 위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강하고 성공한 리더가 되길 바랐지만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랐을 터였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처음으로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주었다. 그리고 수백 벌의 명품 옷이 가득한 드레스룸에서 가장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차를 몰아 내비게이션에 강지훈의 옥탑방 주소를 입력했다. 익숙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수록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오래된 서민 동네였다. 가파른 언덕길,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빌라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사람들은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방비 상태의 취약함에 몸을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그의 옥탑방 문 앞까지 걸어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익숙한 모습의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그녀를 보자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수없이 연습했던 말 대신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심을 그대로 쏟아냈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녀의 돌직구 같은 고백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을 고용했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는 바보같이 도망쳤어요. 내 감정으로부터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돈으로 시작된 가짜 관계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였던 순간은 당신과 함께였던 시간들이었어요.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계약직 남자친구나 경호원이 아니라 그냥 강지훈이라는 사람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영혼을 다해 고백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 역시 그녀가 떠난 후 매일 밤 그녀를 그리워했다. 세상이 정해놓은 계급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스스로 물러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자신에게로 직접 걸어왔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윤서연이라는 사람을 나만은 알아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의 벽 뒤로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작은 옥탑방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하고 정갈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서툴게 커피를 내렸고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앞으로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상의 편견,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집안의 반대,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세상.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후 YS그룹의 윤서연 회장에게 평범한 연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정체에 대해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지훈의 동생 병문안을 가고 가끔은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옥탑방 평상에 앉아 별을 보며 맥주를 마셨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단단하고 진실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과 서연은 지훈의 옥탑방 옥상에서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셔츠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평화로웠다. 서연은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더 이상 얼음 여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평범한 한 여자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가난한 배달원과 얼음 공주의 만남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었다.